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테크 기업들이 비상에 들어가면서 외국 인재 고용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찾아 다자 외교 무대에 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 경제 인사와의 연쇄 접촉으로 경제 외교 드라이브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핵 동결 합의는 잠정적 응급 조치로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유지하되 추가 개발 중단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중러 관계 속에서 한국은 균형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주도한 LG의 AI 드라이브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금융 AI 엑사원을 공급했습니다. AI가 분석과 예측,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며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5조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옵션 만기가 대기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살짝 흔들렸지만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를 긍정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진행될 거라는 기사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단독 뉴스도 있었고요. 또 알테오젠의 FDA 승인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뉴스들 하나씩 확인하면서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화통화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틱톡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카카오톡과 D&D 파마텍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닐 카시카리 총재가 올해 이제 두 차례 25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워낙 매파적인 인물인데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자 연 $10만 폭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고 있는 H-1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집무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H-1 말씀하셨던 H-1 비자에 대한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H-1 비자가 일단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이고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의 어쨌든 비자입니다.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 체류하면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할 수 있고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비자 신청 수수료가 원래 이제 $1,000였는데 무려 100배가 오른 10만 달러를 내야지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연간으로 부담됩니다. 원래 이제 3년 할 때 재신청할 때 이렇게 해서 2번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이제 연간 부과하게 돼서 체류 연장이 이제 원할 경우에는 매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체류 기간인 6년을 채우게 되면 총 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이 매년 1억 4천만 원이죠.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저임금 노동 행위를 막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메리트인 그러니까 쟁점인 것 같고요. 백악관은 이번 개편이 미국 전문직 노동 인력이 미국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미국인의 직원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저임금 외국인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파견하기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전문가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 어쨌든 한미 양국이 어쨌든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후에 어쨌든 더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이제 인력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을 조금씩 올린 것도 아니고 사실상 몇 배 이상을 좀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H-1B 비자 개편안이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치는 파장을 좀 보면 이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을 파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현지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이 부분을 못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여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 뭐 공장을 짓거나 운영하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은 설치 설비나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 본사 엔지니어링이 꼭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걸 뭐 어쨌든 TSMC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숙련된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막힐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비자 비용이 오르게 되면 한 명당 매년 10만 달러를 이제 추가 부담하게 돼서 인력 파견 규모라든가 이제 현지 인력을 현진을 더 뽑아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초기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이 불리해지면서 프로젝트에 일정의 영향을 주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법적 쟁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비자 정책을 이제 개편할 때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규정 제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헌법상 가임 부당 논란이 좀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어쨌든 외국인 고용을 할 때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계와 IT의 집단 소송이 돼서 이걸 연방법원에서 만약에 제재가 된다면 실제 지금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 다시 실행을 제대로 되려면 1, 2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자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당분간 미국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라는 메일을 좀 통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스마트 기기입니다. 오픈 AI가 이제는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좀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애플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주말 사이에는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 중에 하나인 럭스쉐어를 계약했다라는 소식 또한 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챗GPT가 이제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끈 이거에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 뭐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죠. 더 인포메이션의 지난주 오픈AI가
최근 애플의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제조, 공급망 AI 연구에서 수십 명의 베테랑 연구원을 빼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과 애플워치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무를 했던 탕 전문가를 데려간 것이 이제 주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총괄하는 인물인 만큼 오픈AI가 준비 중인 어쨌든 하드웨어에 애플의 감성이 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디자인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공급 OEM 업체가 좋아야 되는데 오픈AI는 아이폰 에어팟의 조립업체 잘 알려진 중국의 럭스쉐어와 이미 제조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다른 애플 협력사인 고어텍과도 계약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이 스피커인데 스피커 모듈 공급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출시 시점은 이제 내년 말이라거나 2027년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피커, 이제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웨어러블 핀 등 다양한 제품을 후보군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애플이 하드웨어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인프라의 투자도 여전히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과 계약을 통해서 5년간 백업 서버 임대에 $1,000억 투입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 제품을 가장 빠르게 좀 내놓을 걸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스피커가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거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선점해 있고 1세대로 내놓기에는 약간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 자리를 잡은 만큼 오픈AI가 강점인 대화형 AI와 이제 어쨌든 멀티모달을 기술을 결합하면 이들과는 차별화된 그리고 이미 이 스피커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먼저 낸 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경이라든가 웨어러블 핀도 후보군에 있지만 배터리 생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1세대 제품으로 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이 있어서 제일 먼저 스피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게 애플이 원래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군더더기가 없는 미니멀 디자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구축이 잘 돼 있는 그런 기업군일수록 스피커를 내거나 이제 애플 팀을 가져가면 좋은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통합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과의 연관성이 좀 높은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계약 이야기도 함께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게 럭스쉐어 그리고 고어텍, 아이오까지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틱톡 합의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지수가 상승폭을 키웠던 배경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의 전화통화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 속에서 틱톡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틱톡이 이제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요. 자세한 뉴스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시 주석과 이제 통화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 주석이 틱톡 분리 승인을 승인했다. 결국에 이제 이게 어쨌든 시 주석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승인했다는 거면서 거기서 넘어왔다는 얘기고 거래는 잘 진행되었고 이제 서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매우 좋은 통화였다. 틱톡 승인에 감사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다시 통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틱톡은 지난 1월 발효된 어쨌든 미국 법에 따라서 중국 본사인 바이트댄스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어쨌든 금지될 상황에 처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차례나 이 시한을 연기하면서 틱톡 협상을 이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그동안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 관영 매체가 시 주석이 기업 의사를 존중하고 시장 규칙과 양측의 이익을 고려할 해결책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중국 정부가 상업적 해법을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댄스는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에게 참여시켜서 중국 지분을 어쨌든 받게 될 예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자들은 이에 대가로 수십억 달러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핵심 결정은 있습니다. 중국의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을 정확하게 어디로 가진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해결이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연장을 쭉 이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막바지에 왔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다만 이제 미국 틱톡 플랫폼의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7명 중에 6명이 미국인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이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받게 되는 거래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상술이 또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십억 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분리거래에서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에서 5조 원 정도 하는 방안이 거래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이 끝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상당한 금액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US 스틸에서 골드 셰어를 갖는 약간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중국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에서 15% 정도 가져갈 것 같은 수수료, 이렇게만 3조라면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거래에서. 사실상 엄청난 금액을 가져간다는 생각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핵심 쟁점인 돈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권도 챙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상당한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틱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6년 만에 회담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또 중요한 이벤트로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틱톡 이외에도 펜타닐이나 무역, 대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XAI 투자 유치설 부인입니다. XAI의 기업 가치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머스크가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XAI는 어떤 자금 조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축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거론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진척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CNBC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미국의 머스크 인공지능 기업이죠. XAI가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 이 1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2천억 달러로 이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 정도 가져가는 건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는 어쨌든 최근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폭발적인 몸값의 상승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달 초 엔트로픽이 어쨌든 1,830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13번 3G B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XAI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 정도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XAI가 2천억 달러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이고요. 오픈AI가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5천억 달러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넘버 2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넘버 2가 되냐는 얘기는 약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SNS 엑셀에서 XAI는 현재 어떤 자금도 조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번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XAI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냐고 있으면, 전문가들이 이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차단할 생각인 것 같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실제 협상이나 향후 투자의 전략에 이게 발표됨으로써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나 봐요. 왜냐하면 원래 주주 이름까지 이제 투자자 이름까지 어쨌든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시장에 부담이 되거나 실제 협상 단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XAI가 이제 최근에 대규모 GPU 구매와 데이터 확충이 밝힌 만큼 이 부분은 꼭 자금 조달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조달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자금이 별도로 들어온 데가 없으면서 조금 조달이 열려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공식 라운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무르익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XAI가 AI 산업 내 주요 플레이어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은 기업 투자 분석 플랫폼 그 결과를 보면요. 만약에 CNBC 보도대로 2천억 달러가 맞다면 7월에 750억 달러에서 2달 만에 지금 2.7배 정도 늘어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나온 숫자가 2천억 달러입니다. XAI의 2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혹은 과대평가다. 어느 쪽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투자액이 아닌가라는 밸류에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XAI가 이제 오픈AI와 엔트로픽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추격자에 가깝습니다. 선두권에 있다는 게 아니죠.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GPT-4 계열이나 이제 클래식 모델이 사실은 추론 코딩에서 정밀해서 우위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최근에 이슈 대응이라든가 실시간 데이터 활용해서 차별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혐오 발언이라든가 편향성 논란이 휘말리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 과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기업 가치 2천억 원 이제 실질적인 기다 아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1,830억 달러고 이제 오픈AI가 5천억 달러로 평가받는데 XAI가 그 사이에 정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XAI의 어떤 매출 규모라든가 엔터프라이즈 고객 확보라는 측면에서 엔트로픽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만큼도 안 됐는데 엔트로픽을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이번 밸류에이션은 성장 가능성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을 아마 공격적인 평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XAI가 멤피스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GPU를 대량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어쨌든 가치 평가가 그냥 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XAI가 확보한 자금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AMD GPU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혹은 고급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굴욕 20조 소송 기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판사는 왜 이걸 기각한 거고 이게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정치 선동문에 가깝다라고.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좀 애매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리다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메이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소송장이 법원의 기본 요건을 위반한 선동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송장은 총 85페이지에 달하지만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80페이지 이후에 그러니까 5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등장할 만큼 정치적 주장과 감정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판사는 소속장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개 연단도 정치적 유세장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적 주장을 제대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판사가 트럼프 측에 28일 이내 제작성 기회를 주면서 소송장을 40페이지 이하로 줄이라.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치적 수사를 배제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공을 맞을 공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결정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은 당장 끝난 게 아니지만 정치적 진짜 선동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채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20조 원 규모의 소송과 관련한 키워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법적인 승소일지 혹은 정치적인 효과일지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정치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법적 승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왜 계속 법정 스승을 하는지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전의 법정 소송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적시했고 명확하기 때문에 금액을 이제 크더라도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소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좌파적이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정치적 메시지 성격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소송을 통해서 주류 언론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근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지층에게 체제와 맞서서 싸우는 아웃사이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번 판결에서도 판사는 정치 선동문이라고 지정했지만 트럼프 지지층은 오히려 이게 기성 언론과 사법부가
트럼프를 막고 있다. 둘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어쨌든 지지층을 더 강력하게 묶어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내년도 중간 선거에 이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어떤 법정 소송이라기보다는 여론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중간 선거 전략의 일부 해석이라는 게 더 타당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송과 관련한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을 좀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함께 가져왔는데요.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 다가오는 AI 서비스 시험대입니다. 사실 이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23일 내일이죠. 바로 이프 카카오가 열리게 됩니다. 이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매년 개최하는 개발자 콘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카카오톡의 개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 행사를 앞두고 카카오톡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바뀔 것이다라고 개편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사용자들 그리고 카카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일 행사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행사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에 따라서 기대 이상의 개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주가가 응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현재 주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바라보는 카카오에 대한 시각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는 카카오톡 개편을 지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톡을 단순한 메신저에서 벗어나서 소셜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첫 번째 택변화입니다. 이 택변화를 통해서 지금 광고로 연결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쓰다 보면 하단에 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친구 프로필만 첫 번째 탭에 단순히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친구들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또 기념일, 또 단체방에서 공유된 사진과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는 피드형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피드 형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 그대로 카카오톡 속에서 작은 SNS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탭 같은 경우에는 숏폼 영상 전용 공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카카오는 그룹사와 크리에이터 역량을 모아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려 하고 있고요. 또 이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UI 개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개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광고와 커머스로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들,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챗 GPT 온보딩입니다. 사실 카카오가 오픈 AI와 협업을 해서 카카오톡에 챗 GPT를 입히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카카오톡에 챗 GPT를 탑재하는 작업은 올해 한 11월쯤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챗 GPT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챗 GPT 사용률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면서 지금은 월간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억 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3% 정도가 챗 GPT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는 여전히 수익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에는 매출이 한 3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적자가 무려 50억 달러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구독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라는 게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AI 기업들, 챗 GPT를 포함한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광고 수익을 하나의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나 이미 수억 명에서 수천만 명 이용자를 확보한 메신저 플랫폼과 손을 잡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챗 GPT가 카카오톡과 손을 잡은 이유도 그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메신저 안에 챗 GPT 같은 AI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별도의 앱을 깔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챗 GPT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고 내 휴대폰에 챗 GPT 앱이 깔려져 있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챗 GPT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채팅을 하다가 바로 AI를 부를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해지고요. 또 메신저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카카오와 오픈 AI의 협업이 이어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챗 GPT의 카카오톡 온보딩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국내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챗 GPT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약 2천만 명 정도입니다. 이미 인구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3천만 명은 한 번도 챗 GPT를 써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톡 안에 이렇게 챗 GPT가 들어오게 된다면 라이트 버전이라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채팅방 안에서 바로 검색이나 요약, 추천 기능까지 쓸 수가 있다면 카카오톡 체류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리포트는 이러한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을 때 AI 채팅방 안에서 광고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카카오톡 챗 GPT 온보딩 역시나 이런 글로벌 전략의 연장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1.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챗 GPT의 체류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요. 1.8분 정도로 조금은 더 긴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가 그대로 카카오톡에 반영이 된다면 체류 시간 반등이 분명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래에셋 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와 챗 GPT 도입을 통해서 이제 2026년부터는 연간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류 시간이 증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체류 시간이 낮았습니다. 25년도 전망치를 보면 2%, 그리고 26년도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10%, 9%, 8% 이렇게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카카오톡 톡비즈 광고 매출액 전망입니다. 사실 톡
쇼비즈 광고 매출 성장률도 챗 GPT를 도입하게 됐을 때 연 17% 이상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그 전까지는 6%대, YOY 성장률이 6%대였다면 26년부터 27년, 28년까지는 17%, 18%, 17% 이렇게 꾸준히 17%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독 모델의 한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챗 GPT를 카카오톡에 탑재를 하게 됐을 때 이 AI 에이전트를 월 10,000원 이상으로 책정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료 결제 이용자가 5%를 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다양한 AI 구독 서비스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개 이상을 동시에 결제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데요. 따라서 신규 매출이 구독료보다는 광고 중심으로 창출될 것이라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입장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자, 이제 리포트에서 또 하나 짚은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게 제도권 내로 도입이 된다면 이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카카오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업비트와의 협업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또 토스는 빗썸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아직까지 공식 파트너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도화가 진행이 됐을 때 카카오의 이런 자회사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결제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드 결제를 하게 된다면 1%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 수수료가 0.2%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내놓은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전체의 10%까지 확대가 된다면 카카오페이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이런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제액 대비 수수료율이 0.73% 수준인데 이 비율이 0.65%까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카카오페이의 수익성 개선 카드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카카오의 실적 또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 개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사용자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현재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굳이 카톡을 인스타그램처럼 피드 형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카톡에서 공유를 하게 된다면 더 편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카카오 측에서는 사용자들이 그래도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용자 4명 중 1명이 매달 프로필을 바꾸면서 이미 일상 공유에 카톡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반면 과거의 카카오의 AI 성과를 살펴보시면요.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내놓았던 카나나라는 앱은 한때 월 7만 명을 모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2만 명 아래로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 AI 모델 사업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쟁사인 네이버와도 좀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내일 이제 이프 카카오에서 나오게 될 카카오톡 개편과 또 챗 GPT 온보딩에 관련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 카카오의 AI 부진을 만회할 만한 반전 카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함께 총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I와 톡 개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는 매수 유지를 의견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좀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카카오 주가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 카카오 주가 살펴보시면 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3.5%가량 큰 폭으로 좀 올라선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앞서 내세웠던 목표 주가가 8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이프 카카오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다음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들고 온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메시는 끝까지 봐야 하고 비만 치료제도 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사실 이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 치료제로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야 모두를 갖고 있는 D&D 파마텍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리포트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에서는 왜 D&D 파마텍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요. 우선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메쉬 치료제인 DD51입니다. 바로 이 메쉬라는 거는 지방간이 악화가 되면서 염증과 섬유화로 이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심해지면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DD51은 D&D 파마텍이 개발 중인 이 메쉬의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48주 동안 진행이 되는 임상 이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가 됐던 건 24주차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데이터가 전해지면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냐면 엘프 스코어와 프로 C3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번 이 두 가지 지표는 모두 간 섬유화 정도를 보여주는 혈액 검사 수치입니다. 간 섬유화라고 한다면 간에 흉터가 쌓여서 딱딱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완화되는지가 이번 데이터 발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엘프 스코어 측면에서 보시면 개선이 지속된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괜찮았는데 사실 이 프로 C3라는 측면에서 P값이 0.06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준선이 0.05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살짝 못 미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D&D 파마텍의 순간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흔히 P값이 0.05 미만이어야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선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증권이 제시한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환자군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전체 환자군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 결과가 아쉽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F2 그리고 F3 단계, 즉 중등도 이상의 환자군만 따로 봤을 때는 두 지표 모두 뚜렷하게 개선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병이 조금 더 진행된 환자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전문가들도 섬유화는 원래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결과는 해외 경쟁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장 함께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일의 보링거 인겔하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서보듀타이트라는 그런 물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제품은 지금 28주짜리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D&D 파마텍의 DD51은 24주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투약 기간이 4주 정도 D&D 파마텍이 짧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프로시3라는 지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히려 D&D 파마텍의 물질이 개선폭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보듀타이트는 마이너스 24.2% 그리고 DD51은 약 마이너스 35%. 이 숫자가 클수록 조금 더 개선세가 나타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D&D 파마텍의 개선세가 더 좋다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엘프 스코어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변화율이 마이너스 5.6% 그리고 마이너스 5.5%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D&D 파마텍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하나증권에서 내놓게 됐습니다. 이번 데이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중과 혈당에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환자들의 평균 체중이 24주 동안에 6.4% 정도 감소를 했고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체중을 5%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군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뚜렷하게 낮아지면서 혈당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즉 이제 DD51은 사실 메쉬 치료제로 개발이 되긴 했지만 체중과 혈당에도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입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D&D 파마텍 측에서도 비만 환자 임상에서 만약에 조금 더 높은 용량을 쓰게 된다면 이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말하는 진짜 승부처는 바로 48주차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 현재까지는 혈액 검사 위주의 결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간 조직 생검이라고 하는 실제 간 조직을 떼어내보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4주차 결과는 중간 점검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8주차가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아마 본 게임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이 제시하는 시기가 빠르면 내년 3월이고요. 늦어도 2분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간학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 학회에서도 이 D&D 파마텍의 중간 데이터 일부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11월 학회 발표도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중간 데이터 발표가 이런 프로C3라는 지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준치를 조금 넘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하나증권에서는 결국 48주차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한 상태고요. KB증권에서는 이번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메시 치료제 시장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장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는 수십조 원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도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메시 치료제를 굉장히 꼽으면서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D&D 파마텍이 보여준 건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이런 경쟁 속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만과 당뇨에도 효과가 좀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더 커졌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수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에는 미국 간학회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간학회에서는 이번 데이터 중에서 또 조금 더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내년에 있을 48주차 결과 전에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48주차 임상 결과가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이게 키포인트다라고 꼽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메세라가 이제 경구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연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D&D 파마텍도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의견을 살펴보시면 사실 이번 리포트에서 하나증권이 투자 의견과 그런 매수 목표가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없는 상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D&D 파마텍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D&D 파마텍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0.48% 소폭 오르면서 16만 5,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이제 그동안 이뤄졌던 주가 급락, 이번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조금 출렁였던 이 주가 급락이 다소 과도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남긴 거고요. 앞으로 나올 일정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D&D 파마텍의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D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신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연내 2회나 또 추가적으로 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뉴욕 증시 안에서 계속해서 AI에 대한 훈풍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오늘 분위기도 함께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일단 지난주 랠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잠시 쉬어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고점을 달성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요즘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전략 세워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일단 네. 금요일 시장에서는 뭐 잠시 숨고르긴 있었지만 최고치 달성하면서 이제 3,460포인트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3,500포인트를 사실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00포인트 여기서 계속 맞아요. 머물러 있다가 네. 과연 더 올라갈까? 3,300은 넘어갈 수 있을까? 뭐 3,400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시장은 또 올라가면서 3,500포인트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사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쉬지가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0.7%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800포인트에서 이제 뭐 거의 이제 90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은 코스피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의 강세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과연 처음부터 위험 종목들을 좀 중소형주를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량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이 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상승이 한 2배 정도가 또 많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건 현재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주가가 잠깐 쉬어갈 때는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또 이동을 하면서 중소형주 장세가 또 나오게 될 거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지금 잠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돌게 되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들도 그쪽에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꺾이는 것이냐? 뭐 그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월요일장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은 있긴 해요. 하지만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주가 하방으로 갈 만한 위험 요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일단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서는 3,500포인트를 돌파 또는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 이런 전략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약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코스피 시장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IT 뭐 반도체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IT 섹터가 이번 이제 상승장에 있어서 주도주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뭐 다시 또 꺾이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쉬어갔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시에 우리가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달려왔던 만큼 이 대형주 위주였다면 이제는 중소형주 위주로도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IT 쪽으로 좀 주도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IT, 반도체 쪽으로도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HBM3 관련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1.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또한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안에서의 풍량계 역할을 해서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퀄 테스트 통과 소식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아, 저희가 또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많이 다뤄왔던 이야기였고 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거의 대부분의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었고 이건 거의 독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 측이 엔비디아 쪽에 가격 인상 요구를 한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 가격 인상을 수용을 하느냐 이거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 협상 우위에 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공급을 퀄 테스트 거의 이제 종료 단계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건 이제 HBM 5세대거든요. 5세대 칩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차세대 이제 루빈 칩은 이제 6세대가 들어가요. 어쨌든 5세대까지가 지금 핵심 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완벽하게 완료를 하고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 시장의 이제 점유율,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이닉스 쪽은 계속 이제 1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을 계속 뺏기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점유율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건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면에 이건 좀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볼 때 이 부분이 좀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저는 투자 관점에서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이제 이 부분 때문이었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건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였어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그동안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 칩을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ARM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 납품을 이미 이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은 자연스러운 이제 결정이었던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이제 동시호가에서 1.8% 정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아예 없었던 많이 생소한 거였다면 결국 이제 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삼성 이제 만약에 예상 밖의 결과였다면 하이닉스 주가는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이 나왔겠죠.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양시장 이 기업으로 본다면 이제 하이닉스는 좀 잃을 것들이 많아졌다. 삼성전자는 또 얻을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공급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지분율, 이제 점유율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호재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 8만전자에서 과거에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편한 투자가 가능한 건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투자는 항상 불편합니다. 이 앞으로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 사실 저는 삼성전자는 9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를 봤을 때도 이 코스피 지수가 과연 이제 뭐 3,16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 3,316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달성을 이미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새로운 그 가격이 또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서 대표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불안한 이 시기 때문에 나중에 지났을 때 저때 내가 이걸 또 왜 안 받지?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요.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지만 진정한 또 투자를 위해서 성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완벽한 재료가 또 나왔고 최근에 그 스마트폰 쪽에서도 성과가 잘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CXL 쪽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으로서는 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1.38%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에 낙관론들이 퍼져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톡톡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만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 풍향계인 만큼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역시 오늘도 사상 최고가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54% 상승하면서 3,4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460선을 넘어섰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사상 최고치의 랠리가 더 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도 좋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 달성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860선을 돌파한 건요. 또 지난해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만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2.5%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 이어가고 있죠. 이제 81,700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더 트리거가 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지금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85%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안에서 이달 들어서 수출이 좀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역성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안에서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8%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키투르다 SC가 미국의 FDA의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명역 항암제 관련해서 30분에서 2시간 이상 투입되던 것이 이제는 1, 2분 안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좀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로열티 수익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잠시 후에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이 밖에 에코브로비엠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2.5%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위에 지금 다시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오늘 좀 같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 역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사상 최고치 도달한 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출발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양장 모두 상승이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 굉장히 강한데요. 이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도주 결국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폭이 좀 꽤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IT 반도체 쪽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현재 0.8% 올라가면서 3,470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앞에 이제 처음에 개장 전에 네. 3,500포인트를 이번 주에 돌파 시도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보통 이제 오전하고 오후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경우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 들어서는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침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도 이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아침 수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 정도대 매수가 들어와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뭐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또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가 거의 집중되고 있는 이 섹터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전기전자업 중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기계장비업 중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코스피 시장이 이제 기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 너무나 잘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 쪽을 잘 안 보는데 코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 코스닥 시장이 0.5% 지금 상승 중이고 아침에 시작했을 때 뭐 0.7% 정도 시작을 해서 지금 약간 눌려 있긴 한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돌면서 중소형주들도 이제 좀 올려주는 장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수익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떨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하이닉스, LG전자 전반적인 이제 IT sek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안에서 또 특징 섹터로 보게 된다면 이 그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조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시세가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굉장히 시세가 좋았거든요. 네. 로봇주들도 역시 이제 오늘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선이 수급들이 좀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책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에서 대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새롭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계속 이제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는 쪽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잘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종목 선택에 대한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종목은 지금은 꼭 사야 되는 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이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승장은 이 상승장 그대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잘 선점해 나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코스피니만큼 요즘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긍정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 계속해서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개장 후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수혜로도 바이오 종목으로도 좀 앞서서도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알테오젠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바로 FDA 승인이 됐고 이 키트루다 SC 관련해서도 관련 이 로열티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5% 넘는 급등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에 대한 시장 또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FDA 승인이 나올 때마다 사실 바이오 종목들은 또 계속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시작을 해서 더 들어가 봐도 괜찮은지 앞으로의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알테오젠이 이번에 큰 성과를 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저희 방송을 아마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알테오젠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뭐 8월달, 9월달 FDA 승인이 또 임박했다라는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알테오젠의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있었단 말이죠. 네. 앞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정작 오늘 이제 승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한 10% 2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아침에 장이 개장되고 나서 네. 물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했던 물량들은
이제 수익으로 지금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고가 영역에 거의 이제 도달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이미 재료가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재료가 없고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테오제는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한 번쯤은 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소진을 하고 나서 그때 다시 주가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관련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이죠. 네. 이쪽에 있어서는 훈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DA 승인이 나왔고 이런 재료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분명히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됐죠. 네.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다루긴 했지만 지금 이제 9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암과 관련된 학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회들도 결국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이제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이제 상승을 조금 이제 그 먼저 이제 트리거의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서 지금 현재 5% 급등은 하고 있지만 차트상에서는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윗꼬리도 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약간의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선정들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로봇주들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좀 순환매가 돌면서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좀 시세가 나올 때는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하이젠 RLM 4% 올라가고 있고요. 뭐 로보티즈라든지 엔젤 로보틱스까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전문가님께서 로봇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은 해주셨었는데 이런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시 고민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로봇주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옥석 가리기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네. 종목들 하나씩 이제 이 개별 기업들마다 같은 로봇주라고 하더라도 하는 사업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엇갈리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좀 우려가 된다. 그런데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성장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확실하게 산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게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이제 수혜 주로 이제 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로봇 쪽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추진 이런 뉴스들도 역시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졌고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 이쪽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이제 한 번 또 올라갔다 또 쉬어가고 또 올라갔다 쉬어가고 좀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붙는 것보다는 한 차례 또 쉬어줄 때 그때 이제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미래로 본다면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휴머노이드와 관련되어 있어 어떤 종목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지 확실하게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옥석을 좀 가리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도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옥석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이 카카오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해서 카카오톡 지금 제대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AI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같이 도입을 할 예정인데 내일 이제 행사가 잘 개최가 되고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카카오에서 지금 주가 시세가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카카오가 이제 내일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주가가 오늘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네. 그동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프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늘 좀 쉬어갔다가 또 내일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프카카오가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완벽하게 이제 개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챗GPT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사용을 했었는데 채팅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 이게 맞나 틀리나를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을 또 통해서 좀 AI를 접목시켜서 오픈 AI 쪽하고 협력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이제 큰 성과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또 쉬어갔다가 또 이번에 조금씩 네.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의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은 예전에 뭐 1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 거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그래도 AI를 접목해서 AI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이 시장 안에서 분명히 좀 파급 효과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SNS를 통해서 그동안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또 성과를 많이 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프카카오를 통해서 카카오가 발표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아마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통해서 또 카카오 관련주들 좀 많이 관심을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정말 AI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프카카오에서 카카오톡 관련해서 또 AI 관련된 챗GPT와 관련된 서비스가 잘 나오게 된다면 AI 선점이라는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D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분위기 살펴보면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들어오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빼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물 쪽에서는 한 2,000계약 넘게 일단은 매수가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월요일장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증시의 흐름은 연일 고가를 좀 경신하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증시의 탁금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목전에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전 고가가 최대 한 75조 1천억 원대였는데 지난주 후반대에 대한 흐름을 보면 한 74조 원대까지에 대한 흐름이 나왔고 전일 종가 기준에서는 73조 한 6천억 원대에 대한 증시 매수의 어떤 대기 자금들이 유입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이 거래 대금이 날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수가 재차 좀 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탁금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재차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상승폭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대감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스닥 유동성 장세에서에 대한 이 코스피 기준의 PBR이 한 1.3배까지 좀 올랐었는데 최근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PBR이 한 1.14배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고가와 좀 대비해서 한 1.3배와에 대한 수치를 지수로 좀 산입해 보면 한 3,800선까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일단 뭐 매크로 이슈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이전보다는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중심의 주도주 수급을 좀 더 이끌어가고 있는 수급의 연속성들은
오히려 이 이전 고가 경신과 좀 맞물리면서 코스피 중심의 PBR 상향 가능성도 좀 재차 높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의 특히나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탁금이 이제 가장 우리가 피크였을 때 78조,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점점 좀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 그리고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고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HBM3 12단 퀄테스트 통과 소식 사실 단독 뉴스기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 문제됐던 게 파운드리랑 HBM인데 파운드리는 적자가 이제 수주가 들어오면서 좀 해소될 거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HBM까지 통과 소식이 좀 보태지긴 했습니다. 오늘 주가를 봤을 때는 한 3% 정도 오름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반응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잠정 실적 발표가 추석 전후로 좀 될 텐데 추가적인 랠리 가능할까요? 예, 이제부터 좀 주가의 이 리레이팅이 좀 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퀄테스트가 정말 이제 통과가 좀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비메이저 이 기관에서 사실 네. 이제 보도가 좀 단독 보도가 좀 된 맞아요, 부분이기 단독이에요.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신뢰성이 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많은 의문도 좀 있지만 일단 뭐 KB증권의 이 리포트가 좀 어제 나왔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 좀 우리가 보면 일단 이 HBM3 12단에 관련된 퀄테스트를 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했던 어떤 코멘트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삼성전자가 좀 공식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뭐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10월 말경에는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죠. 그래서 저는 4분기 HBM3 관련된 어떤 정확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HBM4에 관련된 전략 그리고 현재 뭐 경과된 어떤 사항들에 대한 상당한 좀 업데이트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2025년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부진을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만회할 수 있는 신호탄 그리고 내년부터 좀 본격화된 어떤 경쟁력의 회복이라든가 기술력 회복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미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됐고 오히려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HBM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요 이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좀 주가에 좀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DDR4라든가 DDR5의 가격 상승 효과에 좀 맞물려서 저는 레거시 부분에 대한 이 수익성 방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HBM에 관련된 신규 수익원들에 대한 어떤 유입 효과들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가 리레이팅이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레거시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좀 방어를 하면서 HBM이 새로운 신규 수익단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긴 한데 현재는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근데 외국인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좀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뉴스 나온 삼성전자 쪽을 좀 덜어내고 있어서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현재 가수급이기 때문에 종가상 수급이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주셨던 토픽 테스 잠시 AS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 전공정 관련된 기업으로 좀 유명하죠. 그러면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좀 한 것이고요. 일단 9월 15일 52주 신고가 이후에 최근에 어떤 단기 추세가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추세는 현재 좀 유지를 좀 하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 정확하게는 일단 4분기의 장비 반영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실적이 좀 얼마만큼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3분기보다 4분기 말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해서 뭐 내년 상반기 실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는 사실 삼성의 어떤 이 파운드리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지금 10월 말까지는 일단 클린룸 공정에 관련된 투자가 모두가 좀 만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11월에서 한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테일러팹 또는 뭐 평택 캠퍼스에 사실 이제 부분적인 장비 반입이 좀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은
GP 장비의 강점을 갖고 있는 테스가 오히려 상당한 어떤 장비의 어떤 반응 효과를 좀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테스가 전공정 장비 안에서 지금 일본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석권하고 있는 핵심 장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산화에 좀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사에 대한 어떤 퀄 테스트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테스의 경우에는 일단 뭐 장비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수주 역량들은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겠다. 최근에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 일단 SK향 이 HBM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연속성보다는 삼성전자향 파운드리,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테스, 그다음에 뭐 소재주 안에서는 뭐 솔브레인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재차 좀 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 관점에서 테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차트를 보면 그래도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는 움직임이고요. 지난 9월 15일에 45,000원 선까지 일단은 터치가 좀 나온 상태고요. 오늘 가격도 뭐 부근이긴 합니다. 전고 부근에 43,800원 선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살펴보자. 5일선 일단 예쁘게 타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어떤 테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양자랑 보안 같이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양자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솔라나의 창립자가 향후 5년 내 중대한 돌파구가 있을 확률이 좀 높다. 50%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리스크는 코인한테 좀 적용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양자는 올랐고요. 비트코인 쪽은 좀 내림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퀀텀 쪽이 한 26%, 리게티 쪽이 한 15% 상승하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고요. 오늘 이제 양자랑 보안이 좀 엮여 있는 쪽이 많다 보니까 오늘 소프트캠프가 오늘 상한가에 있다가 현재는 좀 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전화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쪽에서도 12개 원전 건설 계획이 좀 발표가 되면서 100억 파운드 투자한다고 하죠. 미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우리 기업들한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좀 될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원전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따라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환경 만들어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회에 나왔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알테오젠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커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자랑 보안 쪽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도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쪽은 워낙 겹치는 쪽이 많아서 좀 피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죠. 여기서 이제 협업 성과들이 좀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수급이 지난주부터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여기 더해서 뭐 아이온큐가 사실 양자 센싱에 관련된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인수설 이런 부분들 인수가 좀 확정이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양자가 사실 해당되는 이슈에 좀 상승을 했다가 한 2거래일 정도의 상승폭을 좀 반납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재차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여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속적인 어떤 이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갔는가, 연속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 국내 양자 기술 관련된 부분들, 정말로 좀 미국 양자 기술과 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기술 내지와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에서 과연 정말 핵심적인 어떤 수혜주가 좀 될 만한 종목들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사업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이력 부각보다는 일단 뭐 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 그리고 수급에 의한 상승만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렸지만 양자 암호에 특화된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거나 상용화 이력을 좀 갖고 있는 통신 3사들이 향후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좀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상용화 시점이 좀 임박했을 때 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양자 보안 기술들이 전 더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현재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양자 암호 원칩에 대한 특화 기술을 뭐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라든가 뭐 KT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는 사실 양자 암호에 관련된 어떤 기술 기반의 성과를 앞으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성과 연속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것보다는 형체가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해서 통신 3사를 오히려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양자 쪽으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만 좀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24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해킹 청문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KT랑 롯데 관련한 기업들도 자리를 좀 하게 될 텐데 보안도 꽤나 지난주부터 보안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일정을 좀 앞둔 상황 속에서 보안주 모멘텀 강화도 가능할까요? 일단 이게 저는 수급 플레이 정도로만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 롯데카드에 관련 해킹 이슈가 또 불거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해킹 이슈 여기도 해서 뭐 KT가 뭐 중계기 관련된 소형 중계기에서 뭐 소액 결제를 뭐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계기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중계기 이 고유번호 칩을 좀 적용해서 이 기업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되는데 일단 뭐 단일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지만 연속적인 흐름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역시나 보안주의 경우에도 일단 수급의 어떤 기대감만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우리가 그 시계열을 좀 길게 내려놓고 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관점에서 금융 인프라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재편들이 오히려 보안의 역량들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해당되는 보안주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또는 이제 해당되는 어떤 기술력과 좀 맞물리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였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 뭐 소프트캠프라든지 뭐 지니어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의 상승 부분에 대한 큰 무게감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 방향성들이 보안의 어떤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해당이 되는 산업군의 특수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겠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보다는 향후에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확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보안,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보안 인증주 종목 정도로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테마로 움직였던 양자랑 보안이랑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본다면 사실 너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올라도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청문 일정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유출 취약한 배경 파악해라 라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라서 모멘텀이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강화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사실 상한가에 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풀려 있고 24.6%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큰 쪽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환경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섹터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에 대한 그 제약바이오 영향, 투자 전략들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대한 흐름들 좀 봤을 때는 하원에서 일단 국방수권법에 관련된 통과 이후에 이 부분이 오히려 생물보안법에 대한 규정들이 좀 더 적용됐던 상원에서 좀 더 강화된 이런 어떤 내용들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오늘 CDMO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흐름들은 뭐 크게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뭐 이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중국 바이오 기업과에 대한 거래 제한 기준 부분들은 작년에 이미 하원에서 해당된 내용들이 좀 통과가 좀 된 바가 있었고 일단 이 상원에서 제동이 좀 걸렸던 부분들은 국방수권법에 관련된 해당 내용들이 좀 미기재됐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통과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마 최근에 스탠스가 좀 달라진 부분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모두 이 회계연도 마감일입니다. 9월 30일 이전까지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 국방수권법에 대한 이 최종안을 좀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에서 양원에서의 합의가 좀 이끌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원 주도의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나온 이 메시지들을 보면 중국의 의약품 허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관련된 거래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 더욱더 좀 강화된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의회 기준에서에 대한 어떤 상향된 어떤 이 규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이제 CDMO사들의 충분한 좀 반사수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중국 우시앱텍이라든가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의 미국향 어떤 매출 포션에 대한 비중이 한 35%, 많게는 40% 정도에 대한 수출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어떤 대안들을 봤을 때 글로벌 빅파마들이 중국의 거래의 연속성들을 좀 더 가져가기보다는 한국의 수주를 좀 많이 양분화시키는 그런 이원화 정책들이 이미 좀 시작이 됐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생물보안법이 대통령의 최종적인 어떤 서명을 이끌어낸다면 이 부분은 국내 CDMO사들의 충분한 좀 낙수 효과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반적인 증설 투자 효과, 셀트리온의 뭐 미국 공장에 관련된 인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중소형 이 GMP 시설에 관련된 증설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뭐 바이넥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최근의 흐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이 반사 수주 물량에 관련된 어떤 대응을 선제적으로 좀 이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삼바는 그렇게 큰 반응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오늘 반응 봤을 땐 약보합 정도인데 그래도 뭐 바이넥스는 한 4.5% 상승불 좀 켜져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워낙 이쪽은 각계 전투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쪽이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느 종목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네, 지금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예정되는 우리가 키토로다 SC에 관련된 재영 승인이 9월 23일 날 승인이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주말에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키토로다 이 SC 제형제죠. 이 품목명이 키토로다 큐렉스인데 이 부분이 미국 FDA의 최종 허가를 좀 득하게 됐고 오늘 장중에 16%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윗골을 좀 달고 네. 내려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알테오젠의 본격적인 어떤 가치 반영 관점에서 저는 이제부터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우리가 좀 일컫는 이 키테로다 IV 제형제의 작년도 매출을 좀 종합해 보면 한 296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나로 한 41조 규모인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정맥 주사에 관련된 부분들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피하 주사, 말 그대로 이제 살에 맞는 주사는 뭐 3에서 한 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이 삶의 질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약간의 어떤 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가격적인 어떤 이점들이 크게 좀 저는 뭐 괴리만 없다면 사실 초기의 어떤 전환율은 일단 UBS가 고려했던 7%대보다는 한 25%에서 우리가 맥스로 한 40%까지 SC 제형제에 관련된 선호도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초기에 어떤 시장 공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있고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 약가를 과연 얼마로 좀 책정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알테오젠에 대한 가치 반영대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마일스톤에 대한 전체 규모가 과연 이번에 최종 승인과 함께 얼마가 좀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한 1조 3천억 원 정도에 대한 규모가 이번 마일스톤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매출의 한 3%에서 한 많게는 한 5% 정도에 대한 로열티인데 41조에 대한 작년도 매출을 SC 제형제에 우리가 한 25%에서 맥스로 한 40%에 관련된 매출로 좀 우리가 떼어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어떤 로열티 기대 수익이 매년 알테오젠의 유입이 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외형 확정은 굉장히 수익화된
그런 이 기반으로 하여금 향후에 알테오젠의 어떤 외형 가치가 더욱더 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빅파마가 이번에 이제 SC 제형제에 관련된 성공 모델을 좀 봤기 때문에 플랫폼에 관련된 도입이 재차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에너투의 경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장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의 이제 SC 제형으로서에 대한 또 승인 효과들을 좀 고려해 보면 유방암에서 암종이 좀 다변화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다각화 점에서 충분한 수익원이 좀 될 수 있겠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개 종류에 대한 이 약물을 플랫폼 적용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최대한 7개 정도에 대한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알테오진이 유입될 수 있는 마일스톤과 향후에 SC 제형제에 관련된 승인으로 인한 기대 로열티 수입은 상당히 좀 높겠다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정맥 주사 형태로 맞았을 때 나왔던 매출이 한 40조 원인데 여기에 절반을 SC 제형으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매출 20조 원 정도 고려할 수 있고 여기서 5% 수익을 알테오젠이 가져가게 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돈을 매번 이제 1조 3천억씩 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오늘 지금 캔들상으로 는 거의 도지랑 비슷하게 좀 가고 있긴 한데 52만 9천 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태긴 합니다. 다만 알테오젠이 가지고 가게 되는 앞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다른 빅파마들과의 계약 소식도 가져올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토픽 알테오젠까지 잘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드디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또 한 번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내달 10월에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다는 소식에 이 미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 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또 한 번 시장에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좀 빠르게 지나왔던 탓인지 코스피가 좀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빨간불 켜주면서요.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460선 위로 올라와 있고 코스닥도 0.98%,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메이저 주체 모두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특히 반도체 투톱에서 다시 물량을 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담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코스피 업종, 상위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전자와 기계 이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기전자 안에서는 BH가 특히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어서 LG 이노텍도 아이폰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 유리기판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 계속해서 5년 만에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자극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테마 상승 전기전자 안에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계 장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이끌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으로 로봇주 훈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로봇 시스템 기업인 원액아시아를 품고 글로벌 로봇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 업종들도 1%대 가깝거나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신업이 가장 큰 하락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1.27%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운수 쪽도 하락률 보이고 있고 의약품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 장비, 이 전자 업종들이 계속해서 훈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주가 이끌고 이외의 소부장까지 여러 전체의 밸류 체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이런 흐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업종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하락 업종에서는요, 운송과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락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기 전자 쪽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 대금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금요일에서는 다시 8만 전자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8만 2,700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투톱이 이 안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넘는 하락세 현재 보이면서 이 거래대금 2위 쪽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오늘 특히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0% 넘는 상승률 현재 나타내고 있으면서 거래대금 4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판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 4위 이어서 우진도 오늘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전자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 것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5% 가까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살펴보시면요.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좀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주말에 이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이 점이 일단 투심을 좀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 범용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D램 가격 상승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현재 4% 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사실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기 전자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두 업종 모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오늘은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가 좀 소외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각각 1.17%, 0.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닥 안에서 제약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로봇주 흐름들 계속해서 훈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더해져서 이 로봇주가 인력의 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확인했듯이 두산 로보틱스 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2% 가까운 상승세 현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알테오젠도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8% 가까운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 기존 정맥 주사와 다르게 1, 2분 만에 맞을 수 있는 이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투심 가까이 계속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3,000당 제약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강세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업 중이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개장 상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단 흐름은 빨간색으로 켜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수급이 조금 어색합니다. 지금 봤을 때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초에 짚어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 약 2,000계약 넘게 매수가 찍혀 있었는데 현재는 매도로 좀 돌아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차익에 실현한 건지 지수가 워낙 좀 고점 라인에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불안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오후장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양자 쪽 그리고 보안 쪽 작은 테마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아이폰 판매 호조 속에서 아이폰과 관련된 테마들 개장 초반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 보입니다. 아랫골이 달리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꽤나 많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알테오젠 관련한 이슈도 있었죠. 지금 개장 초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흐름이 지켜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